안녕하세요. 오늘은 당군왕금의 놀라운 업적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당군왕금은 제2위 기간 중에 옛 신시 배달국의 치유임금처럼 민족의 수건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합니다. 그것은 회대지방, 즉 중국의 동부평원 및 한반도 남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 전체를 통일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당군색이나 태백일사 가운데 회대지방을 재점령한 기록이 몇 차례 나오는 것은 그 이전에 회대지방이 당군조선으로부터 독립을 했거나 아니면 중국 정권의 세력하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군왕금이 영웅으로 또 우리 국조로 추앙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시 배달국의 치유임금 이후 결집력이 약화된 우리 구한족을 그는 다시 하나로 뭉쳐 강력한 제국을 세웠습니다. 당군왕금의 업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남부지방 평정인데요. 당시 열수는 한강입니다. 한강이라면 남방계 주민들이 다수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군왕금 제10년에 그들이 독립을 깨했기 때문에 넷째 아들 부여에게 군사를 주어 그들을 정복하게 했다고 우리 사서 규원사화가 말하고 있습니다. 반란군은 아마 강화도를 점유해 농성했을 것입니다. 반란군의 강화도 점거는 근세 고려 때 몽골의 침공을 받고 강화도로 천도한 사례, 그리고 근세 조선시대의 정묘호란 시에 조정이 강화도로 피난을 간 것 등과 흡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화도는 지도에서 보다시피 한반도 중앙 내륙으로 깊이 들어간 큰 섬입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죠. 이 섬은 해상과 육지를 동시에 어거하고 한반도 서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군사 요충지로서 그야말로 금성탕지라고 조선왕조실록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란군이 강화도를 선점하자 당군왕금은 군사를 보내 그곳을 탈환한 후에 한반도 북쪽으로 치우쳐서 한반도를 통할하기가 어려운 막조선 수도 평양의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해서 강화도의 수륙 양군으로 하여금 지금의 인천과 서울, 전주, 목포 등지의 이남을 웅시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황해바다를 건너 회대지방으로도 곧장 진출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강화도 만이산 정상에 제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사실은 앞서 언급했고요. 그 제천단은 지금 참성단으로 여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강화도의 이런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당군왕금은 아사달 백두산 외에 강화도 제천단에서 나라의 안녕을 기원했을 것입니다. 한수 이남의 반란을 겪은 후에 당군왕금은 제48년부터 51년까지 3년에 걸쳐서 남쪽을 안정시키면 물론 황해 제해권을 공고히 하고자 요충지 강화도에 성을 쌓고 군사를 주둔시킵니다. 이 일은 매우 중차대한 과제였기 때문에 당군왕금은 운사, 풍백우사 운사 가운데 운사를 총책으로 세우고 자신의 세 아들인 부우, 부소, 부여까지 보내어 성을 쌓았는데요. 그로 인해 그 성은 삼랑성, 즉 세 아들의 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정족산성으로 그 자녀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서들에 기록된 당군왕금의 네 아들은 부루, 부우, 부소, 부여인데요. 그중 부친 당군왕금 제2시 남방계의 독립운동이 벌어지고 엄유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진압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두 개의 난을 모두 평정한 아들이 바로 이 부여입니다. 이 부여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 민족이 왜 부여민족이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미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부여는 당군왕금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용맹하고 무예가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지략도 출중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당군왕금에게 어떤 과우가 있었는지는 우리 사서가 기록하지 않았으니 알 수 없지만 그 역시 하나의 평범한 인간으로서 흠결이 많은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세계 속에 유수한 군사 경제 강국 대한민국을 세운 국부 우남선생도 국내의 무사람들이 찬탄에 맞지 않던 탁월한 인물이었지만 흠결과 과우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듯이 우리는 당군왕금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봉우리의 흰 눈을 인 멀고 높은 산은 신비로워 보이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흠결이 많아 보이는 법이죠. 근래의 우남선생을 보는 눈으로, 즉 그 시대 사람의 눈으로 우리가 당군왕금을 바라본다면 그를 더 가까이 알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한없이 미화하고 그 장점만을 말하다 보면 옛 역사는 신령스런 신화로
격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격화되어서 우리 민족은 옛날의 인간적인 조상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무조건 신격화하고 상찬하고 찬미하고 조상이라고 무조건 비유하는 건 조상들의 역사를 잃어버리는 매우 위험한 극히 잘못된 행동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단군왕검의 업적은 도산회합인데요. 단군왕검 제267년인 서기전 2267년은 역사상 의미가 깊은 도산회합이 개최된 해입니다. 이 회합에서 특별히 3가지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산회합은 우리 사서들과 중국 사서들이 공히 기록하고 있는 몇몇 사서들에 나타나고 있는 확실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단군왕검은 이 회합에 태자 부루를 파견해 홍수의 치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중국 순임금의 사자 우사공에게 치수법을 전수합니다. 단군왕검 제2여간에 발생한 9년 대홍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에도 막대한 해를 입혔습니다. 중국은 처음에 이 홍수를 다스리는 데 실패했지만 우리나라는 성공했죠. 이때 단군왕검은 도산, 지금의 절강성, 소웅시, 회계산이 도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산의 모든 제후들을 모아서 도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 도산까지 우리 동이족이 거주하고 있었고요. 단군 조선의 제후국이 거기에도 미치고 있었습니다. 태자 부루가 도산의 국사로 파견되었고요. 중국의 순임금의 사자인 훗날의 우임금이죠. 우와 만나게 했는데 거기서 단군 조선은 우수한 선진 물관리 기술을 중국에 전수합니다. 단군 조선의 수리 기법이 탁월했던 것은 신시 배달국 시대부터 우사라는 정성을 두어 국가적 차원에서 하천과 관계시설 등의 체계적인 물관리법을 연구하고 농산물의 생산력 증대를 도모해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근래의 대형 치수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정비죠. 2009년부터 2013년 초까지 4대강 치수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인 결과 그 이후에 가뭄과 홍수의 피해가 4대강 유역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거의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고대로부터 우리나라는 여력이 있을 때마다 큰 강의 정비 및 치수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만주 평원의 송화강과 여화, 화북 평원 회대지방의 난화와 제수, 회하, 한반도 서부 평원의 대동강과 한강 등 큰 아리수가에 언제나 도읍을 세우고 나라를 경영했기 때문에 홍수와 가뭄 다스리기 및 평야 경영의 경험과 노하우를 풍부하게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화족은 중원을 포함한 서부 고원지대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치수 역량을 크게 발전시킬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9년 대홍수가 벌어졌을 때 치수의 골머리를 앓았던 거죠. 이 회합에서 공유한 또 하나의 중대한 사건은 단군 조선과 순임금의 나라 간 경계를 확정한 것인데요. 중국의 순임금이 설치한 유주와 영주 땅이 본래 우리 영토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당시의 유주는 지금의 북경시 이남, 하북성 남부 일대였다고 추정되고요. 영주는 산동성 북부로 비정되고 있습니다. 신시 배달국이 해체되고 단군 조선이 성립되던 시기 우리 민족의 국력이 극도로 약화되어 있을 때 중국의 순임금은 그 지역들을 자기 영토로 편입해 유주 및 영주라는 명칭을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군왕검은 조선을 건국한 후 곧장 나나 서쪽의 요서지방과 회대지방으로 진출해 우리 민족을 안돈시켰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훗날 순임금은 단군왕검이 돌아가신 이후에 아마도 유주와 영주를 다시 자기 영토로 편입하게 되고요. 이에 단군조선 2세 임금 부루는 이곳을 무력으로 정벌해 동무, 도라 등을 그 땅에 군으로 봉했다고 우리 사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산회합에서 일어난 세 번째 중대한 통치사건은 회대지방 분조의 설치 사실을 제후들에게 각인시킨 일입니다. 단군왕검은 이미 평정된 회대지방은 전에도 누누이 말했듯이 태산과 회화 유역을 포함한 중국 화북평원 일대이고 지금의 평안선, 북경과 무한을 잇는 철도의 동쪽 지방입니다. 이 회대지방의 각 제후들을 다스리고자 그곳에 낭야성에 분조를 두고 번안왕, 번조선왕을 세웠었습니다. 낭야성은 산동성, 청도시, 황도구, 낭야진에 그 흔적이 남아 있고요.
분조라는 것은 단군조선 아사달의 원래 조정으로부터 분립해서 번조선에 따로 세운 조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번조선의 왕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낭야성은 분조의 수도이자 번조선의 초기 왕성으로서 번조선 2세 낭야왕이 개축했으므로 훗날 낭야왕의 이름을 따 장명된 성입니다. 단군조선 분조인 번조선의 초기 수도 낭야성의 흔적은 현재 산동성 청도시 시내 공원의 낭야대, 재성시 동남 해안지방의 낭야진, 낭야대 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대의 낭야성은 청도 시내 아니면 현재의 낭야진에 위치했을 것입니다. 낭야진의 현재 도로 이름들 해성로, 천성로, 항성로, 성성로 등이 흥미롭습니다. 단군조선은 5년에 한 번씩 낭야성을 순회해 해대지방 분조의 정치를 살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 사서에 의하면 순임금이 단군왕금을 아련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단군임금의 제후였던 순임금이 태산을 지나 단군왕금을 아련했다면 그 시기는 단군왕금이 낭야성에 체류하던 기간일 것입니다. 순임금의 단군왕금 아련에 대해 기록한 듯한 중국의 사서 서경 우서 순전의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임금이 동쪽으로 순행하여 태산에 이르러 시제를 지내고 산천을 바라보며 제를 지낸 후 마침내는 동쪽의 임금을 아련하였다. 사근동후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근자, 뵙다, 아련하다라는 뜻의 근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뵐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로서 오늘날까지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친, 근행, 근참 등 특히 제후가 천자를 아련하는 것에 대해 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강의자전이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는 제후가 아닌 한 분의 임금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서 태백일사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반면에 서경의 해당 본문은 문맥상 순임금이 동쪽의 제후들을 찾아보았다는 식의 해석도 용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학자들이 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나 당시 그 땅이 단군조선의 영토였다는 것은 중국과 우리 사서들에 기록된 후대 역사가 입증합니다. 순임금이 자기의 제후가 아닌 단군임금의 제후들을 찾아왔다. 이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제가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생각해 볼 때 당시 회대지방이 단군조선의 영토였다는 것은 우리 사서와 중국 사서들에서 우리가 능히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임금이 단군왕금을 아련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임금이 단군왕금을 아련한 것이 4차례라고 태백일사 사만관경 본기는 말합니다. 자, 단군왕금이 한반도 서부의 광화도에 산성을 쌓아 군사를 주둔시키고 산동반도의 낭야성에 분조를 설치하고 회대지방 남부의 도산까지 확고하게 점유했다는 사실은 단군조선이 관경 내의 황해 제해권을 장악함으로써 한반도 남부지방뿐만 아니라 회대지방도 효과적으로 억압할 수 있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이 황해 제해권을 바탕으로 삼아 단군왕금은 번조선의 회대지방 및 막조선의 평양 정권까지 억압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회대지방은 단군조선의 분조에 의해 통치된 것이 확실한가? 즉 단군조선의 분조, 번조선 왕권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 확실한가? 3조선,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할 텐데요. 우선 신용하 선생은 회대지방의 소분국들이 단군조선의 문명과 문화권역 안에서 생활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단군조선 중앙정부와 그 분국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확언을 피하고 있습니다. 고조선 국가 형성의 사회사 346부터 350명까지 신용하 선생의 저서를 참조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군세기는 분조의 존재를 확언하고 있습니다. 이 분조가 단군조선의 경기지방 즉 중앙정권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었는가는 시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음부터 회대지방이 단군조선의 분조로 출발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 분조의 소국들은 후대로 내려가면서 바로 곁 서편의 중국 세력과 계속 충돌하는 가운데 점차 힘을 상실하고 영토를 잠식당해 마침내 중국 전국시대 이후 통일제국 진날에 이르렀을 때는 거의 완전히 중국 땅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중국 문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단군조선의 중앙정부는 회대지방 제후국들이 중국의 세력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위대한 군주들이 나타나 이 제후국들의 분조를 회복하고자 했었죠. 그러나 단군조선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고 3조선의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의 결명이 와해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회대지방이 중국으로 점차 편입되어 갔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중국 문헌과 우리 문서에 나오듯이 훗날 고구려와 백제가 이 회대지방을 수복에 수백 년 동안 다스렸지만 보다시피 이 땅은 지금 중국에 속해 있고 오늘날 일부 학자들 외에 회대지방이 고대 우리 민족의 영토였음을 아는 한국인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당군왕금은 제2 93년인 서기전 2241년 3월 15일 봉정이라는 곳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131세였다고 해요. 동시대 유태인의 조상들은 150세 이상 살았음을 베레시트가 적시하고 있습니다. 아사들의 교회 심리의 장례를 치르니 온 백성이 마치 부모를 잃은 듯 슬퍼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한 단군 왕검의 3대 공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환족과 웅족을 통합했을 뿐만 아니라 구한족을 통일해서 배달나라 영웅 치유임금 시대의 영토를 다시 회복했고요. 한강 이남의 남방계 주민들도 완전하게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환족과 웅족을 이주시켰다고 우리 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통일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나라를 진한 진조선, 번한 번조선, 마한 막조선으로 3등분에 다스렸고요. 각 성읍으로 이루어진 소국가들의 자치권을 허용해서 연방제국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다룬 대로 특히 언어 통일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언어를 어떻게 통일했는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당군왕검의 세 번째 큰 공헌은 그의 종교를 창립했다고 할 정도로 전통의 하나님 신앙에 관한 3대 경전, 천부경, 3일신고, 366사를 재정비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제천행사를 더욱 성대하게 개최했고요. 각 지역에서도 제천행사를 열어 하늘의 하나님을 공경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앞서 다뤘듯이 천범 10대의 훈을 조치구로 내려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경천의 인의 정신을 북돋우었습니다. 당군왕검은 그의 신앙, 지혜와 덕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백성에게 감화를 주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교의 교훈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관리도 따로 두었을 정도입니다. 그리하여 당군조선은 중국인들로부터 군자의 나라라는 칭송을 받게 됩니다. 이 군자의 나라라는 칭송이 괜히 아무 까닭 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뒤 배경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엄격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함으로써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었고요. 각 집이 대문을 열어놓고 살아도 안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만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중국의 사서들이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천히 그런 면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속의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의 윤리기풍은 적어도 당군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백성들의 이런 윤리의식 함양에는 당군왕검의 선정으로 인한 물질적인 풍요도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소득세율은 정전제 시행에 따라서 약 5 내지 10%에 달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2세 불우임금이 정전제를 대대적으로 다시 재편하죠. 그에 반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평균 소득세율은 2023년을 기준으로 약 18%에 달합니다. 요컨대 당군왕검의 세 가지 큰 공헌은 종족과 영토의 통일, 그 다음 언어 통일 기틀 마련, 그리고 신교 신앙 확립과 백성의 윤리의식 함양입니다. 당군왕검은 실로 우리 민족 역사상 5 손가락 안에 꼽히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감사합니다.